중국 쪽 부분을 조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다 미국만 좋으니까 미국만 사야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쏠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드 커브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 앞쪽 부분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뭐 2년짜리 사라고 그러고 뭐 단기채 사라고 하는 이유가 5.5에 있던 게 4.75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실제로 이게 2년 동안 내려온다면 여기서는 캐피탈 게인이랑 이자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대로 보면 빨간색 딜러 포지션의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가능성들이 제일 S&P 같은 경우 많다. 이제 옵션 쪽 미결제 약정들을 보시면 CTA들이나 이런 프로페셔널들이 매도가 많아요. 네. 변동성, 옵션 매도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지션들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너무 높아져서 박스 안에 어느 정도는 가다 놓을 가능성들이 높고 약간 상승 쪽으로 베팅하는 부분도 있다. 네. 테이바레벨 케빈강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부터 볼까요? 그리고 오늘 큰 주제도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 좀 보셨어요? 일단 기업 실적 잘 나오는데 왜 빠지지? 뭐 이게 제일 큰 주제였던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이렇게 주식 쪽부터 보면 네. 화요일날 분명히 이제 예상보다 실적들이 대부분 잘 나오고 그다음에 PMI 지표도 좋았고 맞습니다. 코카콜라 3M 다 실적 좋았는데 네. 그래서 주가가 올랐어요 그날은 그래도 거기다가 이제 차트에서 보시면 아래쪽에서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점프를 해가지고 완전 일자로 촥 올라간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ETF 상장을 하게 해주겠다 현물 ETF. 상장을 한다고 이제 승인해 준 건 아니지만 이제 뭐 결제하는 시스템에서 이제 이걸 핸들링 할 수 있게 뭐 해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지난주에 진짜 비트코인이 뭐 네. 어마어마. 주식 이렇게 되는 동안에 올라서 갑자기 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었냐 뭐 이런 소리가 다시 나오니까 그러니까 움직인 다음에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고 뉴스를 만들고 이런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은 그런 뉴스에 이거 해서 움직였고 이게 꼭 안전자산이어서 움직였다는 건 아니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것처럼 지금 상황이 네.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진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니다. 결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나머지 구조적인 부분들 뭐 내년에 강경기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올라간 거지 이게 구조적으로 안전자산이어서 올라간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날 같은 경우 이제 PMI나 이런 것들이 지표가 잘 나오니까 금리가 올랐어요. 네. 근데 금리가 올랐어도 또 주가도 올랐어요. 아. 원래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내린다고 맨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날 두 개가 같이 그렇게 움직였다. 그 이유는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이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수요일로 탁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죠. 제일 핵심적으로 됐던 건 국채 경매가 부진했다라고 하면서 금리가 점프를 다시 해버린 게 제일 이제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도 굉장히 아래로 밀리고 그러면서 빅스도 다시 조금 내려갔던 게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이제 덧붙인 게 알파벳. 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클라우드가 안 좋더라. 이러면서 막 8% 막 이렇게 내려버리니까 최종적으로는 거의 한 10% 가깝게. 네, 그래 버리니까 결국은 뭐 나스닥이 구글은 많이 들어 있잖아요. 모든 지수에 다 들어가 있다 네. 보니까 러셀 빼고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수가 내렸고 그리고 금리 부분이 오르는 게 다시 나오니까 러셀도 같이 내렸고 네. 그래서 2번 보시면 제일 많이 내리는 날이죠. 2번이 이제 수요일이었고요. 그래서 줄줄줄 계속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아마존 실적 발표가 됐고 네. 아마존은 되게 잘 나와서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나스닥이 반등을 하면서 그렇죠. 이제 올라가고 있었죠. 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JP의 다이먼 회장이 자기 주식도 판다 그러고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지상전에 가까운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금 강세, 주가 하락, 금리 하락이 나왔죠. 근데 아니 다이먼 CEO 얘기 잠깐 해보면 100만 주 매각 계획을 네.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배경? 사이즈라기보다는 자기 이제 원래 다이먼 회장 계속 베어리시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금리 7% 얘기하고. 네. 그랬기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하고 팔았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뉴스들에서는 다이먼 회장이 팔았을 때 과거치를 또 열심히 찾아가지고 과거치 찾아보니까 네. 이제 고점에 잘 팔았더라. 뭐 이러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흘러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주가도 흘러내리는데 영향을 조금은 줬다. 근데 결국 이제 저런 분들이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제 금리 쪽에서는 이제 빌 두 분이 이제 얘기하셔가지고 금리가 이제 월요일 날 확 내려갔었잖아요. 네. 네. 빌 그로스와 빌 에크먼. 지금 이제 보시면은 네. 외환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날 네. 빌 에크먼하고 빌 그로스 두 분이 뭐 채권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금리가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저렇게 두 분이 얘기한다고
시장이 저렇게 막 움직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움직였으니까 또 이제 저런 분들이 코멘트 했던 게 영향을 미쳤다. 네. 이렇게 이제 뉴스들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뉴스나 이런 이벤트들에 있어서는 뭐 2억 불을 벌었다, 뭐 옵션을 해서 벌었다, 비레크만 같은 경우 그래서 프라이빗 테이킹 했다, 뭐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몇 달 전에 했던 얘기들을 좀 우리가 너무 간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다가 그렇게 갔으니까 이번 네. 말은 좀 더 영향력이랄까 힘이 좀 크게 생긴 느껴지는 거라고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충분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일로 몰려다니고 절로 몰려다니잖아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전체 트렌드를 바꾸는 것들은 아니었다라는 게 제 경험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뉴스들에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전반적인 전체 그림에서 흐름에서 진짜 내려가는 쪽으로 확실하게 바뀐 건가? 진짜 이게 이번에 올라온 게 베어마켓 랠리였나? 이게 이제 근원적인 질문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확 그 호주 달러가 강세가 됐었어요. 네. 차트 보시면 하늘색인데 위로 확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확 올랐던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다시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확 올랐는데 결국은 미국 금리가 상승세로 확 도니까 결국 호주 달러도 다 약세로 다 돌아서 다 미국 달러 강세 쪽으로 다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는 결국은 안전자산 이슈가 분명히 지금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불확실성이라는 부분들은 다 싫어하니까 금융시장이 그래서 내려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같은 경우도 내구재 주문도 잘 나오고 GDP도 뭐 4.9 나왔으니까 너무 잘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소비도 너무 좋고 미국은 진짜 좋은가? 제가 혼자 좋은가? 뭐 이런 물음표가 계속 던져지는데 과연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 혼자 좋을 수 있는가 글로벌이 봤을 때 그건 저는 계속 이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근데도 결국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내렸어요. 원래 저렇게 GDP가 잘 나오고 내구재가 좋다면 금리가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가 내렸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결국 그 GDP 발표한 거 안에서 뭐 비주거 부분은 네네네. 아니다, 뭐 소비는 조금은 둔화됐다, 뭐 이런 걸 계속 이제 핀셋으로 찾는 맞아요. 거죠. 찾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 두 가지 지금 주식 쪽이랑 이자율 쪽을 뚝 양쪽을 보시면은 주식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게 나와도 가이던스가 나빠. 그다음에 나쁜 부분들을 계속 핀셋으로 찾아서 주가를 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금리 쪽은 보시면은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뉴스가 나온 건데 거기서 핀셋으로 찾아서 금리가 안 올라갈 부분들을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시장 자체 내에서 센티먼트는 주식 쪽은 내려가고 채권 쪽은 가격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쪽으로 계속 뭔가 뉴스들을 찾고 싶은 부분들이 보이는 한 주였다라고 보입니다. 네. 금리 같은 경우는 주식도 그렇잖아요. 호재성 뉴스가 나왔어도 이미 좀 선반영해서 많이 올랐다면 나온 날 뭐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네네. 뭐 채권 쪽도 다 마찬가지겠죠. 네네네. 마찬가지 영향, 좀 고점 인식이 있었다라는 영향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점이라고 계속 네. 얘기한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네, 금리 고점 찍었다. 이렇게 얘기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에서 이제 뭐 일드 커브 같은 걸 자꾸 수익률 커브, 수익률 곡선들을 계속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단은 채권 시장에는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채권 시장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나? 라는 게 저의 이번 이제 TMF, TLT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관심을 가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대체적으로는 연기금, 그다음 보험사, 그다음에 중앙은행, 그다음에 이제 대형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만 채권을 주로 신경을 썼지 우리가 언제 뭐 금리랑 뭐 이렇게 채권 투자를 신경 써본 적 별로 없잖아요. 작년 연말 정도부터 서부터. 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올해 내내. 저점에 매수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길게 갈 수 있다. 예, 예. 네. 그리고 하이어 폴 로머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네.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이제 장기채 ETF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이제 포트폴리오 상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는 부분들은 괜찮지만 이런 거를 이제 한 방향으로 몰빵을 치는 거는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정답은 포트폴리오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산 배분이고 포트폴리오고 한 방향에 이제 몰아치면 안 된다라는 거고 현금 비중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다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특히 내려가고 있으니까 더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아까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센티먼트가 쏠리고 있는지는 분명히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는 거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 내려가는 쪽에 픽을 하고 싶어 하는 마켓의 센티먼트가 있는 것 같고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많이 물렸지만 TLT나 TMF나 다 많이 물렸죠. 지금 엄청 뭐 50% 깨졌고 막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 봤을 때 물린 건 물린 거고 네. 이 포지션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그림을 그려서 보면 뉴스상에서는 지속적으로 금리가 빠질 뉴스들을 픽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못 오르더라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가격이 움직이는 걸 볼 때 이제 후행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움직인 다음에 이거 왜 움직였지? 네, 뉴스도 원래 그렇고 왜 움직인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해서 움직였대. 또는 이 사람이 뭐 누가 팔아서 내렸대. 이런 걸 보지만 결국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는 그러니까 트레이딩 샀다 팔았다 하는 거 할 때는 솔직히 길게 안 보니까 그때 샀다 팔았다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나 본인의 이제 개인 연금이나 이런 포트폴리오에서는 결국은 현금 비중이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가져갈까가 더 안전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실 때는 약간은 좀 큰 그림으로 네. 보시고 일일 일비 안 하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스닥 종목으로 보시면은 딱 눈에 보시면 아마존 인텔, ASML이 그래도 검정색이요. 빨간색이 아니에요. 검정색. 검정색, 그 보합. 네. 초록까지는 못 갔지만. 네. 네. 그리고 눈에 확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PDD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중국 그 인터넷 업체인데 결국 중국 쪽 부분을 조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다 무시하고 있지만 중국 쪽을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이제 좀 이제 제가 이제 중국 얘기한 지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조금씩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더 들어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너무 미국만 좋다는 부분에 있어서 다 미국만 좋으니까 미국만 사야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쏠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왜냐면은 그렇게 좋게만 보이는 게 저만 좋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데이터로도 실제로 좋게 보이고 있고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다 반영이 됐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분산시켜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시기로 조금씩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구글이 빠지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되게 많이 빠졌어요. 구글이 11%가 빠졌어요. 일주일 동안. 애플이 4%. 네. 나머지 이제 뭐 AMD 3% 빠졌지만 구글 10일 빠진 게 제일 눈에 확 띄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네. 여름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S&P 500도 그렇고 뭐 나스닥도 그렇고 네. 지금 10% 이상이 빠졌죠. 빠졌거든요. 네. 그럼 이걸 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이거는 조정장에 이제 들어간 거다라는 분석들도 좀 많이 나와서 근데 중요한 레벨대에서 보통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은 네. 지금 올라갔던 게 오히려 내려가는 중간에 베어마켓 랠리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뭐 돈 많이 풀리고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실질적으로는 이제부터 내릴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올리는 국면이었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올리는 국면에서 주가가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스러운 지나서 보면 당연스러운 결과였는데 골디락스 얘기를 하면서 금리 올라도 경기 좋고 소비 좋아서 계속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지금 보면은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SBB 사태 생겼을 때 생각을 연초에. 한번 해보시면은 결국은 돈을 풀었고 돈을 푸른 걸 가지고 잘못 투자를 했을 때 장기채 네. 투자했다가 로스가 발생을 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도미노적으로 됐고 그 부분을 중앙은행이 해결을 해줬고 어떻게 생각하면 해결이라는 표현이죠. 결국은 뭐 어디에 팔게 하고 문 닫고 하면서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큰 그림 내에서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누군가는 분명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PEF나 뭐 이런 뉴스들 네. 많이 나온 거 이제 보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결국은 이슈들이 해결이 되는 부분은 없잖아요. 솔직히 해결된 게 있냐라고 물음표를 던져보면 없어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지금 우리가 몰라? 라고 얘기하면 알고는 있잖아요. 새로운 뉴스가 나와야 그 다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쪽의 이제 방향성은 새로운 뉴스가 나왔을 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뉴스상으로만 움직일 때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제일 현재로서의 가장 큰 이슈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슈가 네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FOMC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약간은 이제 반영이 좀 됐다. 새로운 건 아니다. 네, 새로운 건 계속해서 아니다. 알고 있는 네, 것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계속 울거먹고 네네. 있는 거지. 뭐 이게 새로운 내용도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계속 기업 실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업 실적 같은 경우도 지난주 보니까 잘 나왔는데 계속 가이던스 내리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주가를 빼더라. 네. 이게 지금 팩트잖아요. 그러면은 그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다시 실적이 좋아집니다라고 하고 모든 게 좋습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쉽게 못 올리겠구나.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나빠요. 아니면 클라우드 쪽이 안 좋아요. 이러면서 그걸 빼버리니까 결국은 나쁜 걸 계속 찾아서 뺀다는 얘기는 좋은 거가 나오면 그래 맞아 정도로 가고, 나쁜 거 나오면 아니야 그러면서 빼버리니까 결국은 위쪽이 상단이 계속 막혀 보이는 느낌? 네. 이라고 보는 게 적정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채권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게 결국은 좋은 뉴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어, 그리고 성장도 좋아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못 올리잖아요. 시장이 안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이제 장기채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도 이제 많이 올라왔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이제 5%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약간은 의미 있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예, 장기채 5%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기채 5%를 보여주면 나머지 리스크 자산들은 힘들다. 라는 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4나 5냐, 그게 뭐 1% 차이인데 얼마나 크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거로만 딱 돌리면 대체 투자가 왜 굉장히 많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금리가 2주니까 예, 부동산 PEF 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5%, 6% 주면 와, 이 정도면 좋아. 이런 거 하다가 우리는 라임 사태를 맞았어요. 그죠? 그런 게 이제 고정금리인 상품인 것처럼 들었다가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막 이제 때려맞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지금 지나 생각해 보면 미국 국채가 5예요. 라임에서 준다 그랬던 게 4, 5예요. 예. 4, 5짜리, 6짜리를 드는 이상한 상품을 들었던 시기가 1년 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미국 국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네. 미국 국채를 10년 동안, 뭐 20년 동안 5%씩을 계속 주겠다고 하는데, 예. 딱 돌이켜 생각하면, 야,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거 살 게 있어? 그리고 이제 금융사들의 지금 평가 손난 것들이 문제인데, 기존에 신규 머니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기관의 입장에서 보통 보험 상품이나 연금 상품들이 이제 마켓 금리대로 주지만 네. 최저 이율 부분들을 보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최저 이율을 보장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다 이제는 기존에 금리가 막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망한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최저 이율이 7%, 5%에 돼 있었거든요. 예전에 판 보험들은. 근데 그 7%에 운영할 곳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레버리지 땡겨서 이자를 많이 받아와야 그 부분을 메꿀 수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네. 금리 내려갔을 때 이제 그걸 해놨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게 평가손이 나오고, 네. 그러면서 이제 LDI 사태가 나왔던 거고, 그러면 지금에 와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5%로 미국 국채를 준다 그러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다. 예,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국채를 안 사야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추가로 돈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빅머니들이 뭘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식에다 과연 얼로케이션을 해주겠냐는 거죠. 배분을 해주겠냐는 거예요. 네. 그냥 사서 고객한테 주기로 하고 그냥 사놓기만 해도 별로 큰 리스크가 없거든요. 자산 부채 양쪽을 다 보면. 과거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저 밑에 1% 갔을 때 금리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레버리지를 썼던 게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네.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금융기관의 이제 리스크 관리나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별화가 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게 이제 중소형 업체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은행들은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SB 사태로 어쨌든 표면화가 됐고, 그리고 그걸 모르고 있냐, 이제 표면화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다음에 누가 터져도 어떻게 할지도 계획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은 경험이 있죠. 있고 예. 매뉴얼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크게 위험하지 않게 어쨌든 해결했잖아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프리시트 해줘야 될 것 같고, 페드를 어쨌든 돈을 찍어서 했든 뭐 BTFP를 만들어서 했든 어쨌든 이름으로 보면 돈을 줘서 결국은
걔를 해결한 거잖아요. 옆집에다 다시 넘기든 큰 집에다 넘겨주고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결국은 보면 안전한 데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금리 5%에서 실제로 다른 거를 사서 주가 이 머니 무브먼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과거 그것보다 조금 더 지나가면 티나라고 부르면서 There is no alternative였잖아요. 그러니까 딴 거 살 거 없어 주식밖에 없어 뭐 이거였는데 예.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살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금리 상황으로 보면 고정금리가 오면은 리스크 자산을 살 필요가 별로 없는 상황까지도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돈의 무브먼트가 아무리 뭐 저평가 고평가를 얘기를 하지만 쉽진 않다. 전체 돈에서 무브먼트에서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 부분을 계속 찝는 이유가 제가 내려가야 돈이 그렇죠. 움직이고 자산 배분도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제일 핵심인 거고 결과론적으로 크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금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를 문제들은 저는 분명히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역시 금리. 네, 금리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주택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모기지가 지난주에 발표됐는데 금리가 7.9였어요. 네. 또 오른 거였어요. 그 전주 7.8이었는데 그러면 또 올랐는데 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경기가 좋아요. 예, 모기지 금리가 올랐으면 집을 살 수 없잖아요. 그 부분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건 제 그냥 뇌피셜인데 생각해보면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집을 살 때 다 모기지로 사잖아요. 주택담보대출로 사는데 그게 장기잖아요. 근데 그 모기지 대출들은 옵션들이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자기가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바꿔요. 상품을 바꾸면서 금리를 계속 낮춰요. 네. 금리를 계속 낮추면은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뭐 2, 3까지 내려갔단 네네. 말이에요. 이게 1% 시장 금리니까 거기 이제 금융기관 마진 붙여서 2, 3에 됐을 거고 그럼 2, 3에 모기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손님의 입장, 그러니까 모기지를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바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없죠, 당연히.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편에서 생각하면 금융기관은 손실이죠. 뭐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네. 그걸 해지를 정확하게 해놓지 않았다면 금융기관 해놓지 않았다면 밑에서 저금리로 픽스를 해가지고 판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를 굉장히 평가를 잘해야 되고 있는 거고 금융기관은 그리고 이제 개인한테는 그 옵션을 주고서 대신에 이제 금리를 높게 받았었잖아요. 1일 때 3 받고 2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5 됐더니 갑자기 이제 7, 8 된 거잖아요. 이제 금리 상황으로 보면 그러면 과연 바꿀 사람이 있냐는 거죠. 없죠, 아무도.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걸 못 바꾼다는 얘기는 집을 갈아타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거래가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래가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미국의 주택 가격이 적정가냐라고 보면 모른다는 거죠. 거래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게 적정 가격인 거지 지금은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수급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제 개인들은 그걸 리파이낸싱 할 생각이 없으니까 새롭게 7, 8%로 모기지를 할 사람은 없다. 그러면 결국 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건물을 지어서 공급 사이드에서 나오지 않는 한은 쉽게 내리지도 않는다. 네. 왜? 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아무도 안 파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들이나 이런 이제 주택 경기가 좋게 나오는 착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이런 부분들이 논리다. 수급상에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 같은 경우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혼자 쟤만 좋지? 지난 주말에도 좋게 나왔어요. 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니까 왜 좋지라고 이제 물음표를 던져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물론 뭐 데이터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 은퇴한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고정적으로 쓰는 비용이 있는데 그 돈을 뭘로 쓰고 있냐면 연금으로 쓰고 있잖아요. 미국은 특히 네, 연금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결국은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쓰고 있는데 과연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경기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은퇴한 사람들의 소비가 바뀌겠냐는 거죠. 훨씬 더 변동성이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경기에 따라서 변동되는 금액이 아니다. 그게 폭이 줄어들었다. 예전 같으면은 갑자기 이제 회사를 다니다 잘려요. 그럼 소비가 확 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는데 은퇴 연령된 분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든 경기가 어떻게 되든 나에게 나오는 돈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소비하는 양들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비에 대한 데이터들 자체도 굉장히 변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아, 그 논리도 일리가 네.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계속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 일자리와 소비의 연관성이 좀
떨어져 가고 약해질 수 있다. 과거 대비 약해지고 있다. 연령대가 달라졌어요.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은퇴한 분들은 어쨌든 소비하는데 변동성도 많이 소비하진 않지만 원래 많이 소비하지도 않았고 이제 은퇴를 하면 이제 적당량의 소비를 하잖아요. 자녀 다 키우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렇게 계속 소비가 좋게 나오지? 이러고 이제 곰곰이 그냥 뇌피셜로 계속 돌려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주식 쪽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딴 나라도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중국도 그렇고. 네, 미국만 좋다고 계속 우길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대표님하고 좀 여유 있게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긴 한데 진도를 좀 나가야 되겠어요. 네, 시간이 나가시죠. 많이 지났는데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번 네. 주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미 다 보셨을 것 같고 네. 고용의 한 주의 FOM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페드와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난주와 지지난주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큰 차이 없다. 그리고 내년에 6월에 인하를 진짜 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지금 현재 시장은 하고 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이제 FOMC랑 이런 페드와치 들고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항상 맞는 게 아니다. 현재 채권의 가격을 절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 저렇게 미래에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게 그냥 현재 채권 가격이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어떻게 미래에 될지에 따라서 저 확률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드 커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난주 같은 경우 장기채 공급 이슈 계속 나와서 이제 상승했는데 결국 안전자산 선호가 더 세게 밀면서 장기 쪽 같은 게 좀 내려갔어요. 9bp 정도 내려갔고 그래서 커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2024년도 12월 거 앞에 페드와치 보시면 시장에서 기대가 4.75예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4.75거든요. 제일 네. 확률이 네. 높은 부분에 있는 거는 그러면은 4.75인데 현재 금리가 4.84 그 다음에 4.93. 지난주에 4.93이었는데 이번 주에 4.84가 됐어요. 조금 내려와서. 그러면 4.75보다는 높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드 커브가 제가 저 커브를 계속 말씀드리니까 커브가 이렇게 생겨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우상향으로. 근데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언젠간 정상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상화 된다고 했을 때 이쪽 뒤에 부분이 많이 내려올 룸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미 이쪽 아래는 4.75가 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해서 거기다가 다 찍어 넣었죠. 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많이 내려오려면 전체 커브가 내려오지 않으면 쉽게 내려오기가 어렵다. 앞에 건 내려갈 수 있지만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꾸 앞쪽 부분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뭐 2년짜리 사라고 그러고 뭐 단기채 사라고 하는 이유가 룸상으로 보면 얘는 5.5에 있던 게 4.75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실제로 이게 2년 동안 내려온다면 여기서는 캐피탈 게인이랑 이자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재투자 2년 내에 진짜로 저렇게 내려온 다음에 저쪽 10년짜리 살려고 봤더니 3가 있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쪽으로 심리가 넘어가기까지는 넘어가면은 실제로 장기채, TLT, TMF 뭐 이런 것들이 수익존으로 확 돌아오겠죠. 금리가 내려가면서 그렇지 않다면 쉽지 않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쪽 같은 경우 내려오려면 일단 침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침체라는 부분들을 또 얘기를 막 안 하다가 다시 조금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네. 다시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정도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투자자 동향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 딱 보시면은 이 지금 이렇게 좀 흐린 색으로 그린 게 주가예요. S&P 네. 주가고 제가 어버랩 표현을 하고 이제 이걸 딱 만들 수 있는 차트가 없어서 두 개를 그냥 흐리게 만들어서 어버랩을 해봤는데 약간 핑크처럼 나와 있는 게 주가라고요? 네, 주가 S&P 네, 주가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원래 보여드렸던 이제 누가 샀고 누가 팔았고. 네. 근데 보시면은 뭐 헤지 펀드가 됐든, 그다음에 자산운용사가 됐든, 그다음에 그 CTA가 됐든 보시면은. 이거를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 거를 되게 상관하게 높게 되게 잘 일관적으로 맞추고 있는 애들은 없어요. 완벽하게 맞추고 있는 거는 주체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도 파랑이 좀 파랑은 이제 네. 모양이 SM 매니저니까 비슷하잖아요. 항상 롱이잖아요. 아하. 항상 롱이에요. 네. 그 고객이 사면 SM 네. 매니저는 그냥 투자자가 사면 같이 사주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비중을 조절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SM 매니저 같은 경우는 항상 롱으로 위에 쭉 깔려 있어요. 그렇죠? 네. 주가가 올라도 롱이고 주가가 내려도 롱인데 내려갈 때 조금 줄였죠. 네. 이거는 고객들이 돈을 뺐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SM 매니저는 고객이 돈을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빨간색은 거꾸로 간. 거꾸로 가는 네. 게 보이시죠? 네. 빨간색이. 네. 그렇죠.
저희가 보고 싶었던 부분은 이 빨간색이었던 거예요. 아, 거꾸로 가더라. 왜냐하면 남들이 팔거나 사면 시장 조성자는 반대 포지션을 취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계속 팔면 내가 사줘야 되고 누가 계속 사면 나는 팔아줘야 되잖아요. 시장 조성자니까. 그걸 이제 파생을 쪽에서 반대 포지션을 잡고 자기는 반대쪽에다 해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 포지션으로 된 게 오히려 제일 잘 만든다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맨 오른쪽이잖아요. 맨 오른쪽에서 과연 이 핑크색은 어떻게 되고 빨간색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쪽 시장 조성자들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계속 매수니까 오히려 아이비들이 매수하네 이런 거에서 더 좋게 볼 게 아니라 제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반대 포지션에서 리스크를 지는 사람들은 매도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그렇다 보면은 주가는 오히려 내리는 경향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이 상황대로 보면 빨간색 딜러 포지션의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가능성들이 제일 S&P 같은 경우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이거 보여드릴 때 이제 그 딜러랑 반대 포지션으로 가는 게 제일 적절한 네. 판단이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매도 포지션들을 계속 이렇게 늘렸어요. S&P 선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늘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는 산 거예요. 그래서 좋은 뉴스를 찾으려고 찾아봐도 별로 없는데 지금 이 미결작정 부분들을 보면은 매도 쳤던 분들은 계속 줄이고 있어요. 포지션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CTA들도 오히려 매도가 계속 줄어서 위로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이 이제 헤지펀드나 이런 연기금들인데 걔네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매도로 해지했던 거를 계속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향성을 베팅하는 사람들도 매도로 베팅했던 걸 줄이고 있어요. 네. 시장은 막 네거티브 뉴스가 팽배해 가고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매도 포지션을 다 줄이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오히려 약간은 바닥 근처에 있을 가능성도 이 사람들은 리스크 어로케이션 상으로 보면은 미국 주식 부분을 갖다가 줄이고 있는 거죠. 이게 줄인다라는 게 매수한다는 게 아니라 줄이는 거예요. 매도를 줄인다. 매도를 줄인다. 예, 매도를 줄인다. 그게 중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번 주에 제가 봤던 핵심적인 것 같아요. 점점 네. 더 중립으로 가고 있구나. 네. 포지션을 축소시키고 있는 거죠. 윈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러면은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뭐 매수 매도 양쪽으로 치우쳐 있지 말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 중립화시켜서 나중에 주가가 오르거나 내렸을 때 내가 움직일 운신의 폭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옵션 미결제 분석 볼까요? 옵션 미결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변동성이 많이 올랐어요. 네. 시장도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이번 주도 기본적으로 이제 FOMC 있고 고용 지표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올라서 이제 거의 S&P가 20에 가깝게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25가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오른 상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오히려 CTA들이나 앞에서 보여드리는 이제 옵션 쪽 미결자 약정들 보시면은 CTA들이나 이런 프로페셔널들이 매도가 많아요. 네. 변동성, 옵션 매도가 많기 때문에 포지션들은 약간 이렇게 박스 형태로 돼 있을 가능성. 마음은 되게 많이 움직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포지션들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너무 높아져서 박스 안에 어느 정도는 가다 놓을 가능성들이 높고 약간 상승 쪽으로 베팅하는 부분도 있다. 네. 근데 많이 가는 쪽은 안 간다고 생각하고 많이 팔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는 거는 왜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냐라고 보면은 올라가 있는 부분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낮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쪽은 변동성이 막 10 언더예요. 15에 혼자. 이쪽 아래쪽으로 올라가는 건 막 25. 이게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쪽은 비싸고 아래쪽은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으로는 싸기 때문에 매도가 많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쪽은 매수가 많았다. 이렇게 점점 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이제 열리게 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번 주에 굉장히 이슈가 많잖아요. 뭐 네. FOMC를 비롯해서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실적 발표 뭐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로 힘겨루기를 이슈별로 좀 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어떤 얘기를 좀 그래서 해볼까요? 지금 앞부분에 네. 잠깐 말씀드린 침체 부분이 과연 과거와 똑같은 침체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뇌피셜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내일도 침체에 대한 이야기 자료 바탕으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앱의 케빈 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